네. 어떻게 할까요?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브로드컴에서 시만텍 비즈니스 담당하고 있는 김규명이라고 합니다. 네, 제 마음의 고향 충청도에서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올해 초부터죠, 그 챗 GPT로 다들 말씀하시는데 생성형 AI 관련해서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챗 GPT? 네, 아마 계실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걸 사용할 때 어떤 보안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를 아시면 다음에 이제 이 챗 GPT 또는 생성형 AI를 기업에 이제 도입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생성형 AI는 이미 그 5월, 6월 달 그때쯤에 이미 사용자 최대치를 찍었고요. 이미 변곡점을 넘어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자들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솔루션이 IT 환경에 영향을 끼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는 그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사용 사례라든지 아니면 보안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전에 어쨌든 지금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짧지만 흘렀습니다. 근데 이게 IT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 게 있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형 AI는 이미 그 최대 사용자를 넘어섰고, 이제 사용해 본 사람들은 모두 다 사용을 했고, 이제 사용자 수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용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제 정말 필요한 사업자 또는 개인이 이 생성형 AI라는 이 솔루션을 계속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생성형 AI가 이제 그 IT 영향을 활성화되면서 그 보안 위험 요소나 또는 비즈니스가 계속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환경에 조금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업에서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무료 소프트웨어였거든요. 근데 기업에서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컴퓨터 리소스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변화가 이게 단순한 클라우드 앱이 아닌 그 웹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보시면 2023년 8월, 올해 8월 달에 이게 이제 유료형 그 서비스로 새롭게 런칭을 했습니다. 보시면 무료용 서비스였지만 이게 이제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요구사항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이게 수익을 내기 위한 비즈니스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거는 좀 더 내년, 내후년 지나가면 좀 더 고도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영향을 끼친 걸 보시면 그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뭐 크롬이나 뭐 엣지 브라우저 같은 것들을 무료로 그냥 사용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실 생성형 AI와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중요 정보들이 좀 많이 웹 브라우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엔드포인트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그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고, 크롬 브라우저나 이제 브라우저 자체에 대한 이제 보안 요구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제일 점유율이 높은 브라우저가 크롬이거든요. 크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롬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그 솔루션을 새로 내놨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그냥 브라우저, 뭐 엣지를 쓰시든지 크롬을 쓰시든지 상관없이 엔드포인트 DLP라고 하는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만 넣으면 그 웹으로 나가는 데이터들은 잘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브라우저에 대한 보안을 계속 강화하다 보니까 이제 브라우저에서 나가는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려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주셨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번거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 크라운 사업부서에서는 야, 플러그인 우리가 깔아줄게. 대신에 돈을 좀 내. 라고 하면서 크롬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사용하기는 편해지는데, 대신에 이제 점점 과금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하고 있는 좀 이제 새로운 물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보시면
저희가 제가 좀 나눠봤어요. 요 점선을 보시면 2007년도 아이폰 런칭하기 전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을 했었었고, 중간에는 그 모바일이 나오면서 그 웹 어플리케이션도 사용했지만 모바일 앱, 그리고 이게 좀 더 진화해서 클라우드 앱으로 사용하다가 이게 점점 더 이제 브라우저로 통신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챗GPT와 같은 웹 어플리케이션이 좀 더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웹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모바일이나 클라우드 앱도 있지만 웹 브라우저 자체에 대한 이제 클라우드 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성은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이제 뒷장에도 왜 이런 트렌드들이 나오는지는 설명을 드릴 거지만, 쓰기는 편해질 거지만 이제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구글 크롬 엔터프라이즈는 이미 나와 있고, M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빙에다가 챗 GPT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그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를 쓸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성숙화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보안 도구 같은 것들이 추가되고, 아마 과금 같은 것들, 기업용을 위해서는 과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맨 아래 VM웨어 워크스페이스 원 웹이라고 하는, 또는 네이버에서도 뭐 웨일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런칭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브라우저가 점점 구독형이 되고 있다 이거죠. 우리 어차피 뭐 돈 내야 되는 거, 우리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벤더의 웹 브라우저에 뭔가 플러그인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애드인 시켜놓으면 우리는 그거 구독 안 해도 돼. 우리는 그냥 그거 다 막을 거야. 대신에 기업용 웹 서비스는 VM웨어 워크스페이스 원 웹을 쓸 거야. 뭐 아니면 네이버 웨이를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다방면으로 좀 나눠질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 모질라 그 파이어폭스 쪽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네, 여기까지가 트렌드, 지금 좀 바뀌고 있는, 생성형 AI가 나오고 나서 좀 바뀌고 있는 IT 생태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네레이티브 AI,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기존 콘텐츠를 기반, 그러니까 데이터를 인풋을 받아서 알고리즘으로 처리해서 아웃풋을 내는 그런 솔루션인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점이 다르냐면, 예전에는 번역해줘라고 하면은 번역만 해줬잖아요. 근데 자연어를 알아들어서 사람이 의도하는 의중을 알아듣고 원하는 대답을 좀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제 리서치를 해본 거 보면, 이 생성형 AI, 특히 챗 GPT 같은 경우에는 MBA 과정에 그 코스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의 한 B풀 정도의 점수에 맞는 그런 답을 해준대요. 그러면서 그게 막 4월 달에 기사가 나면서 막 5월, 6월 막 성숙도가 확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예제입니다. 챗 GPT는 대부분 문자열로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볼게요. 왼쪽에 강아지 그림. 이거 사람이 그린 거 아닙니다. AI가 그려준 거예요. 강아지 그림 넣고요. 화가 모자 쓴 거 넣고요.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려줘. 강아지가 모자 쓰고 있는 거 그려줘. 화가처럼 그려줘. 몇 번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림입니다. 오른쪽은 동영상이에요. 해리포터하고 혹시 발렌시아가라고 하는 그 가방 브랜드 아세요? 명품 브랜드인데 거기 나오는 디자인 도안과 해리포터를 융합해서 그 발렌시아가가 이제 만들어내는 그 굿즈의 스타일을 입힌 해리포터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발렌시아가 해리포터 검색해 보시면 옛날 애기 같은 그 해리포터 친구들이 발렌시아가 그 브랜드 옷을 입고 막 움직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웹툰이나 뭐 비디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콘티를 짜고 시놉시스 그 스토리 라인을 짜고 실제 그리고 검증하고 수정하고 이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한 달, 뭐 프로젝트 6개월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보시면 명령어와 들어가는 이제 샘플 코드들, 샘플 데이터들이 들어가면 알고리즘에 따라서 컨텐츠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뭐 시간도 단축시키지만 그리고 퀄리티가 일정하거든요. 컴퓨터가 내주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을 줄여서 일정한 퀄리티의 결과 산출문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드릴게요. 이거는 소스 코드예요.
그 제 친구 중에 그 게임을 기획해서 퍼블리싱까지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 앱스토어나 아니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데 이제 게임을 런칭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예전에는 게임 하나를 런칭하려면 최소 8명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코더 5명, 그리고 디자이너 3명. 그렇게 해서 코드를 짜고 그리고 디자인을 입혀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퍼블리싱을 했던 겁니다. 근데 챗 GPT를 사용하시면 그런 작업들이 필요가 없어져요. 지금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저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혼자 한대요. 자기는 그 코딩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 게임 개발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말로 쓰면 코드를 따준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이걸 쓱 긁어와서 붙여넣기 해서 자기 코드에 이식만 시켜놓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림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자기가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사람처럼 그려줘. 아니면 뭐 어떤 애니메이션처럼 만들 건데 캐릭터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뚝딱뚝딱 해서 게임을 런칭해요. 그렇게 지금 그 스타트업들은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다른 사례 중 하나인데 이게 마케팅 쪽인데요. 요즘에 SNS, 디지털 마케팅 하시면 해시태그들 많이 쓰시죠. 해시태그, 이건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사실 MBA 코스 하고 있는데 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 마케팅 수업을 들으면서 저보고 모자 관련된 그 마케팅 해시태그를 만들으래요. 근데 저는 모자 잘 모르거든요. 전 여기 보시면은 토트라고 돼 있는데 이 토트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에코백 같은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해시태그 어떻게 만들어야지? 뭐 없으니까요.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챗 GPT 들어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해시태그 서제션 챌린지를 나랑 해보자. 근데 대화 주제는 하얀색 토트백이야. 해시태그 만들어줘. 12개가 주룩 나와요. 그리고 왜 자기가 만들었는지를 옆에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거를 좀 예제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과제를 받았어요. 모니터 앞에 앉습니다. 생각을 해야죠. 이거 어떻게 만들지? 페이퍼는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 시간 얼마 쓰세요? 전 최소 20분을 쓰거든요. 길면 1시간만 써요. 앉아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자료 어디서 찾아보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고 답변 오면 이런 거 뜻 오케이 다음 좀 더 뭐 자세하게 써줘, 좀 더 길게 해줘, 뭐 트렌드 있게 해줘. 명령만 하면 쭉쭉 뱉어냅니다. 다음 사례. 뭐 검색하는 것도 그렇고 번역해 주는 거 지금 웹페이지에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나와요. 한번 써보세요. 한국어도 됩니다. 이건 지금 제가 그 한국어로 하기 전에 찍은 거라서 좀 그런데 한국어로 하셔도 됩니다. 훨씬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가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가 어느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까라고 조사를 한 거고요. 보시면 코드 작성 있죠? 아까 개발자들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개발자들 뽑아놓으면 퀄리티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다들 잘한다고 들어와서 조직에 이제 맞지 않으면 코드가 맞지 않고 퍼포먼스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생성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케팅 쪽에 많이 쓸 것이다. 그리고 고객 질문 답변. 예전에 챗봇 이런 거 지금 이미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챗봇 엉망이잖아요. 답변 막 이상한 거 주고 자꾸 처음으로 돌리고. 근데 생성형 AI가 답변 주는 거는 고객이 얘기하는 거를 자연어 그대로 이해하고 좀 더 원하는 답변으로 가기 때문에 퀄리티가 좀 더 높아집니다. 다음 그 블로그 포스트나 기사 글 작성. 이미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뉴욕타임즈나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사람이 쓰지 않아요. 이미 그 자동화된 그 시스템들이 작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케팅 카피 만들고 뭐 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고요. 뭐 번역이나 새로운 알고리즘 짜는 것도 가능하고 뭐 다양한 방면에 이제 쓸 겁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33% 정도의 그 생산성 향상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시면 인력을 예전에 8명 썼는데 1명 쓰죠. 그리고 뭐 마케팅 카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만드는데 예전에 뭐 10명, 12명, 뭐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뭐 150명 데리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사람을 줄이고 빨리 퍼블리싱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생성형 AI가 왜 그 IT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고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빅데이터거든요. 저희가 물어보는 거는 다 백데이터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혹시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좋은 어플리케이션이죠. 근데 반대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미팅록이에요. 회의록.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업체에 다니는데 이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그 친구는 이제 챗GPT를 알고 있었거든요. 인사평가 기간인데 진급이 누락됐어요. 그래서 거기 대표님하고 그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왜 진급 대상이 떨어졌죠? 근데 그 친구가 받은 피드백은 조금 의외였어. 그 친구 일 엄청 잘하거든요. 엄청 꼼꼼해요. 근데 진급 누락이 됐는데 왜 진급 누락이 됐냐 했더니 주위 직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대요. 메일을 공손하게 쓰지 않는데요. 그다음부터 그 친구가 메일을 어떻게 쓰기 시작했는지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미팅록을 다 쓰고 자기가 쓰고 싶은 이메일 다 쓴 다음에 챗 GPT한테 보내요. 공손하게 써줘. 공손하게 써줘. 그냥 공손하게 써줘요. 공손하게 써줘요.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내면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백데이터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올라가서 누군가가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임 회사에서 뭐 금요일 날 뭐 5시에 뭐 할인 바우처를 내보내겠다라는 미팅을 하고 나서 그 친구가 만약에 그거를 챗 GPT에 올렸는데 다른 게임사, 경쟁사 게임사에서 챗 GPT에 계속 집요하게 물어봐가지고 야, 예를 들어 A 게임사에서 금요일 날 뭐 해? 근데 이걸 뱉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다음 사례예요. 이거는 이제 기사에도 나와 있는 건들이긴 한데 뭐 이제 큰 기업에서 이제 코딩 아까 생성해달라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코드 제안도 해줘요. 예를 들어 자기가 짜는 소스 코드가 있다고 하면 야 이거 좀 디버깅 해줘 아니면 좀 간소화해줘도 가능한 겁니다. 아까 뭐 공손하게 써줘도 됐으니까 당연히 디버깅 비슷한 것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소스 코드를. 당연히 안 되겠죠. 누군가는 볼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챗 GPT 핵이라는 거 이게 샵에서 검색해 보시면 챗 GPT를 해킹하는 조직들이 있어요. 정보를 계속 하는 겁니다. 뭐 옆에는 미팅록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아래에 있는 소스 코드가 어떤 소스 코드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보시면 질문 자체가 야, 챗 GPT 너 되게 답 잘하는데 이런 답할 때 어떤 알고리즘 써? 어떤 소스 코드 써? 그랬더니 자기 거 소스 코드도 뱉어내요. 왜냐면 학습할 때 쓴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런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다 막았어요. 야, 생성형 AI 쓰지 마. 데이터 위로 나가니까 쓰지 마. 어떤 데는 야, 써. 야, 생산성 늘어나니까 써. 어떤 데는 아예 몰라요. 우리 기업에서 이걸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막는 기업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또 IT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챗 GPT가 다가 아닙니다. 보시면 지금 각 카테고리별로 해서 뭐 챗 GPT를 대신해 쓸 수 있는 게 뭐 이미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미지 생성해 주는 것도 있고 비디오 생성해 주는 것도 있고 노래도 만들어 주고 3D 모델링도 해주고 코딩도 해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다 막을 수 있냐는 거. 이거 지금 5월 달에 찍었으니까 이렇지 지금 10월 달에 다시 조사해서 하면은 지금 맵이 이걸 다 채고도 남아요. 지금 제가 이틀 전에 캐나다 대사관에 갔었는데 거기 어떤 스타트업이 있냐면 교육 컨텐츠 있죠. 교육 컨텐츠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 뭐 금융보안원에서 기업 보안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을 보안에 대한 컨텐츠를 만든다. 컨텐츠 다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획하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용을 알아야 컨텐츠를 만들 거잖아요. 다 읽어야 되고 스토리라인 짜야 되고 비디오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책을 던져줘요. 데이터를 던져줘. 야, 기업 보안 이런 건데 읽어. 데이터 학습해. 우리 콘티 이건데 이렇게 해. 그리고 동영상 결과물은 동영상이야. 만들어주는 AI가 나와 있어요. 캐나다 스타트업이 지금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거 한국에 디플로이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정부기관이랑도 많이 MOU 맺어서 지금 콘텐츠 생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트렌드가 뭐냐면 옛날에는 웹 어플리케이션이었어요. 그냥 뭐 우리가 네이버 접근한다? 그럼 그냥 네이버에서 그 페이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API로 다 열어놔요. 다른 데서 들어올 수 있도록. 보시면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 맨 위에 지금 제가 빙 엣지 브라우저 해놨잖아요. 빙 가입을 하고 그 엣지 브라우저를 쓰시면 자동으로 챗 GPT가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챗 GPT 오픈AI.com을 막아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면 API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어플리케이션 백단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입력하는 족족 다 데이터가, 백데이터가 돼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사용하실 때 그 데이터 유출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그 데이터 보호에 대한 로드맵을 좀 한번 그려본 거예요. 지금 저희는 요 맨 아래 엔드포인트 DLP 그 이메일 보안 정도를 많이 쓰고 계세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 2012년도 나왔을 때 대부분 개인정보 유출하는 거 엔드포인트에서 막았고 이메일로 나가는 거 막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브라우저로 나가는 것들도 막았어요. 엔드포인트에서. 다 호킹하면 되니까. 다 막았는데 이게 점점 IT 환경이 다이버스 되는 거예요. 뭐 클라우드 앱도 나왔죠. 그리고 SSL 통신도 늘어나죠. 지금 IT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엔드포인트 DLP로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니까 그 보안을 하기 위한 인프라 구성이 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생성형 AI는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외부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두 막아야 되는 그 통로가 인라인 HTTP 통신이에요. 그래서 엔드포인트가 안 되니까 좀 더 낮은 단계로 내려가서 프록시, 웹 보안 해주는 웹 프록시하고 웹 DLP가 붙어야지만 기존의 엔드포인트에서 해주던 인라인 HTTP 트래픽을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생성형 AI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대부분이 웹 트래픽이니 그리고 그 인라인 HTTP 트래픽을 감시하고 차단해야 되니 먼저 웹 보안에 대한 인프라를 구성하셔라. 그게 프록시고 그리고 글로 왔다 갔다 하는 컨텐츠를 보는 게 웹 DLP거든요. 그래서 인프라와 보안 솔루션을 같이 구배를 하셔야 이 생성형 AI는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더 넘어가게 되면 제가 첫 장에서 말씀드릴 때 생성형 AI가 예전에는 무료로 사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로 넘어간다는 건 점점 클라우드 앱화 한다는 얘기예요. 클라우드 앱화 한다는 건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인 프록시라고 하는 그 장비에서도 까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카카오톡 사용하시잖아요. 그거는 프록시로 까봐도 그 웹 보안 장비로 까봐도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앱 자체에서 암호화를 시켜서 올리거든요. 텔레그램처럼.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그 클라우드 앱에 대한 컨트롤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게 클라우드 SOC거든요. 클라우드 SOC는 어떤 거냐면 그 사용하시는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접근해서 이 테넌트라 그래요. 예를 들어 A 기업이 쓰는 뭐 클라우드 앱이다. 그러면은 그 클라우드 쪽에 접근을 해서 인증에 대한 정보를 갖고 와요. 그리고 보안 설정에 대한 정보를 갖고 와서 데이터가 웹으로 나가기 전에 웹으로 한번 잡고 있고 클라우드 앱 정보를 넣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3단계가 들어가야지만 나중에는 탐지가 가능해질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한 7년 정도 더 있어야 되는 좀 먼 미래라고 보고 지금 당장은 저희가 그 웹 보안 장비 프록시와 웹 DLP 장비가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챌린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계속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IT 담당하시는 분들은 엄청 힘들 거예요. 왜냐면요. 옛날에, 우리 다시 또 옛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윈도우 7 나왔어요. 윈도우 XP 나왔어요. OS 업그레이드 몇 년에 한 번씩 하셨어요? 3년? 4년? 지금 윈도우 11, 윈도우 10? 얼마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지 아세요? 빠르면 6개월 안에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엄청 자주 업그레이드 하죠. 그리고 그때는 그 윈도우 7 쓰고 그냥 웬만한 업데이트 해도 그냥 어플리케이션 그냥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호환성 체크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윈도우 10 쓰고 있다가 갑자기 뭐 윈도우즈 업데이트해서 다음 버전으로 넘어갈 건데 너 컴퓨터에 뭐뭐뭐 어플리케이션이 있어. 예를 들어 뭐 카카오톡이 있어. 근데 이거 그 다음 윈도우 버전에서 안 맞아. 지워. 이렇게 뜨는 팝업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그게 호환성 체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버전 1 버전인데 우리가 1.1로 갈 거야. 근데 네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카카오톡 1.0인데 우리 다음 버전에서 안 맞아. 업그레이드를 하고 윈도우를 업데이트해. 뭐 요 얘기거든요. 그게 사실은 애플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이게 윈도우 쪽으로도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 이미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윈도우
OS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죠. 그리고 거기 올라가는 버전에 맞춰서 그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브라우저가 또 있잖아요. 뭐 엣지든 크롬이든. 그거는 제가 한번 봤는데 얼마 텀을 갖고 업그레이드 하는지 한번 예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빠르면 3일에 한 번도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OS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6개월에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에이전트 다 맞춰서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브라우저까지 다 맞춰서 이제 보안 다 작업해놓고 이제 IT 담당자는 이제 야근하고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출근했더니 브라우저가 업데이트돼 있네. 호환소 다 깨졌어요. 뭔가 모니터링이 안 돼.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없으니 제일 앞전에 말씀드렸던 구글 크롬 엔터프라이즈에서 야 플러그인도 우리가 담당해 줄게. 대신 돈을 내. 너네 그만큼 힘드니까 내가 대신할 테니까 돈을 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2014년 이 정도의 그 2014년도 비교했을 때 지금 IT 담당자 업무 노드가 최소 7배는 늘어났고 지금 웹브라우저 이렇게 가는 거 보면 9배, 12배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일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웹 어플리케이션 우리 뭐 네이버나 다음 뭐 이렇게 들어갈 때 다 SSL 트래픽 사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 앱 자체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클라우드 뭐 세일스포스라든지 박스, 뭐 드롭박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클라우드 자체 앱, 클라우드 앱 자체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는 건 SSL 트래픽하고 브라우저 인라인 트래픽,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서 나가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1.7세대 정도의 보안 레벨을 갖추시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엔드포인트를 넘어서 웹 보안을 하시면 되거든요. 웹 보안을 할 때는 그 웹 보안 장비 인프라가 필요하고 거기에 붙어서 같이 동작하는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게 시만텍 웹 프록시하고 시만텍 웹 프리벤트 DLP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이제 한 7년 정도 뒤에 진짜 막 기업, 뭐 공공기관도 이제 클라우드 앱을 쓴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SOC도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온프라미스하고 클라우드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온프라미스를 구성하신다고 하면 지금 1.7세대 구성을 한다고 하면 여기 엣지 프록시라고 하는 웹 보안 솔루션 인프라가 들어가야 되고 그 옆에 웹 프리벤트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면 SSL 트래픽을 복호화하고 그 내용을 던져주면 그 안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탐지해주는 작업까지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라우드로 구성하신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클라우드에도 그 웹보안 인프라가 있거든요. 클라우드 프록시라고. 클라우드 프록시에서 SSL 까주고 그 뒤에 이제 클라우드 DLP 솔루션이 내용 컨텐츠를 봐서 기밀 정보가 나가는지 여부를 판단해 줄 겁니다. 그래서 시만텍은 되게 오래된 컨셉이에요. 보시면은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가시성을 확보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한 다음에 계속 재발을 하면 이제 알림을 주고 이 알림을 통해서 계속 이제 그 사고 자체 건수를 줄여간다, 이런 컨셉인 거고, DLP 솔루션이니까 개인정보 다 막고요. 그리고 회사 기밀 정보들도 이제 막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고객 정보, 개인 정보 나가는 게 더 치중됐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생성형 AI가 들어오면서 이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도면, 소스코드 이런 이제 기업 내부에 이제 중요 자산이 나가는 걸 막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뭐 DCM이니까 키워드 탐지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주민등록번호 있어, 아니면 뭐 기밀 이런 단어가 있으면 차단해줘, 요거 했던 거고, IDM, EDM 데이터 아이덴티파이어는 그냥 있는 데이터 자체, 예를 들어 1이라고 써 있는 건 다 막아 그러면 1을 다 막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문자열을 기반으로 해서 탐지했던 거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소스 코드라든지 도면 같은 것들을 막으려면 이제 OCR이라든지 벡터 머신러닝 같은 기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OCR은 단순해요. 그 문서 내에 있는 문자열 같은 것들을 이제 이미지로 되어 있는 문서 내에 있는 문자열을 뜯어내서 그 안에 이제 회사 기밀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중요 기업이 보호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탐지하고 뭐 차단을 해주는 그런 기능인 거고요. 벡터 머신러닝은 저희가 이제 소스 코드라든지 아니면 도면 같은 것들을 계속 저희한테 학습을 시켜 놓으면 이게 어떤 사용자가 보통 그 원한 자체를 내보내진 않아요. 조금 변경해서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변경점,
차이점들을 인지해서 저희는 이제 차단을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소스 코드가 유출되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 시나리오로 좀 짜서 막은 거고요. 보시면 소스 코드가 나갈 때 이제 HTTPS 트래픽으로 이제 프록시로 까서 SS 트래픽을 이제 복화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유배되는지를 보고 저희가 잘 참조하는 것까지 이제 스크린샷을 찍어 놓은 거고요. 저희 제품은 포춘 500대 기업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리딩 솔루션입니다. 네. 그리고 이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시면 이제 어쨌든 시만텍이 그 사이버 시큐리티 쪽에서 뭐 넘버 원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 효과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그 웹 보호 인프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요 트래픽 플로우를 따라가시면 저희가 어떤 기대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록시 웹 보안 인프라가 사실은 보안 기능도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랜섬웨어 걸리는 것들을 보시면 웹에서 많이 걸리세요. 뭐 이메일로 들어오는 것들도 많이 먹지만 대부분 되게 크리티컬하게 걸리는 건 웹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희 프록시를 도입하시면 그 웹 보안 인프라를 도입하시면 이제 위험한 웹페이지 접근하는 것 자체를 차단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조금 애매한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는 이제 스트리밍 형식으로 보여주기만 해요. 내 컴퓨터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자 웹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 웹에서 들어오는 파일들을 사실 검사해서 그 컴퓨터에 저장되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랜섬웨어 막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백신 지나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유출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컨셉, 뭐 도면이라든지 개인정보, 뭐 소스코드 이런 것들을 필터링해서 중간에 걸리면 차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악성 코드 들어오는 것도 막고 기밀 데이터가 나가는 것도 막는다. 그렇게 컨셉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세한 이제 기능 내용이고 아마 자료에 나와 있을 거고요.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마지막 장표인데 넣어놨어요. 저희가 이름이 시만텍인데 장표도 빨갛고 브로드컴이라고 계속 써 있잖아요. 2019년도에 브로드컴이라는 이제 반도체 회사가 시만텍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전체 그 반도체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부서 중 하나로 시만텍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브로드컴의 장점은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엔지니어링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벌어서 뭐 다른 데 돈 많이 안 쓰고 마케팅에도 돈 많이 안 쓰고 저희는 R&D에 좀 돈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 뭐 구글이랑 협업해가지고 AI 솔루션들을 계속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저희 생산성이나 아니면은 탐지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만텍은 이제 보안 관련해서도 좋은 솔루션들을 갖고 있지만 그 기업을 서포트하는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도 되게 금전적으로 안정적이다. 망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네, 모두 다 완벽하게 이해하신 모양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로드컴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반 이상 못 알아들었고요. 차트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되게 불편했는데 아무도 불편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서 운영되었습니다. 브로드컴의 발표가 그 밖에 시간에 볼 수 있으니까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함께 내용